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1차 시험 잘 치르시고 2차 시험 이렇게 다시 뵙게 됐는데 여러분들 1차 시험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자, 1차 시험은 잘 아시겠지만 2차 시험을 치르기 위한 예선전이고요. 그죠? 예선전 잘 치르시고 이제 2차 신체가 340명 뽑을 거예요. 그죠? 340명 1차 시험 합격자들 중에 340명 순위에 들도록 하는 그 결선입니다. 그렇죠? 이제 3개월 남았죠. 그죠? 딱 3개월 남았는데 우리 시험이 그리 어려운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3개월 동안 잘 몰입을 하시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예요. 이 몰입이라는 게 시험이 어렵고 학습하기 어려우면 몰입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시험이 이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집중만 하시면 쉽게 몰입을 하실 수 있고 몰입을 하시게 되면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밌게 학습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고 이 시험을 너무 쉽게 보지 마세요. 안일하게 학습하지 마시고 우리가 4과목이다 보니까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4과목을 다 충실하게 학습을 하셔야 돼요. 시험이라는 게 예측을 벗어나는 부분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좋은 점수가 안 나온 과목이 있습니다. 꼭. 그렇죠? 또 의외로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도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학습을 하셔야 하냐 하면 4과목 다 충실하게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이 2차 시험이 실질 경쟁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2차 시험이 실제 시험 치르시는 분들이 한 2,000여 명 정도 될 거예요. 채점자가 한 2,000여 명 정도 채점을 할 텐데 그 중에 절반 정도는 그냥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두는 정도 허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실질 경쟁률은 합격자 수의 한 3배수 정도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가 합격을 하고 3분의 2 정도가 아쉽게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른 시험에 비해서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안일하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결국 3분의 2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나머지 3개월 동안 지금은 대부분이 다 불확실할 거예요. 확실하신 분도 있지만 상당수가 불확실할 겁니다. 합격 여부가. 근데 이 3개월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3분의 1에 해당될지 3분의 2에 해당될지 갈린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뭐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학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 사정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 시험을 합격하겠다는 확실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그러한 어떤 내적 동기부여가 확실히 된다면 이 3개월 동안 몰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해피엔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책임근제보험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고 문제풀이반이 6주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들어가겠는데 우리 책임근제보험은 올해 아주 핫 이슈가 있어요. 오늘이 4월 24일이죠. 근데 딱 한 달 전에 3월 24일에 우리 책임근제보험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손해배상액과 재해보상 간의 손익상계 문제 있습니다. 그렇죠? 손해배상액과 재해보상 간의 손익상계 문제에 있어서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손해액에서 과실상계한 손해배상금에서 재해보상금을 빼죠. 그래서 과실상계 후 손익상계 방식으로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근데 딱 한 달 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게 바뀌어서 손해액에서 재해보상금을 빼고 그리고 과실상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손익상계 후 과실상계를 하도록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났는데 전원일치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났어요. 근데 이 대법원 판결이 작년 또 이맘때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어요. 뭐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했을 때 그 피해자 과실분을 제외하고
제3자의 책임 부분만 구상권을 행사한다. 역시 마찬가지로 손익상계 후 과세상계로 바뀐 겁니다. 그 문제가 작년에 2번 문제로 출제됐어요. 실제로 출제하면서 바뀐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산정하시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딱 1년 만에 그 연장선에서 이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 딱 1년 만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사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2번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사실 중요한 이슈는 아니었어요. 그거는 치료비에 대해서 그러니까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에서 지급보험 산정하는 데 있어서 치료비 부분에서 공단 부담분에서 피해자 과실분은 공단이 부담해주고 그 부분까지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없다. 이런 판결이에요. 근데 이게 공단의 구상권을 판결을 낸 건데 우리는 그 공단의 구상금이 관심 대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실제 손해배상액 산정하는 게 관심 대상이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지급보험 산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결론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이슈예요. 왜냐하면 우리 책임보험하고 근제보험이 있는데 책임보험, 근제보험의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근제보험은 재해보상과 사용자 배상 책임이 있죠. 근데 다 어쨌든 간에 다 책임보험의 개념인데 그 중에 사용자가 재해보상과 배상 책임을 가입한 거예요. 그 두 가지 책임이 있는 건데 그냥 배상 책임 보험은 그냥 배상 책임만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사용자의 배상 책임이든 제3자의 배상 책임이든 그 피해자가 산재 사고를 당했다. 그래서 업무상 재해가 인정이 돼서 산재 처리가 됐다 하면 이러나 저러나 중복해서 배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결론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 대법원 판례도 제3자에 대한 대위권인데 공단에 근로복지공단의 제3자에 대한 대위권인데 그 판결 내용을 보면 사용자 배상 책임에도 똑같이 이 법리가 적용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공단의 구상권은 산재법 87조 제3자에 대한 구상권입니다. 그러니까 산재 사고 피해자에 대해서 원인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사업주가 가입한 이 업무상 재해는 별개고 여기에 원인을 제공한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업무 수행 중이었어. 그럼 자동차 사고의 가해자한테 배상을 받을 수 있죠? 나는 또 업무상 재해이기 때문에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중복해서 보상받을 수는 없다 이거죠. 근데 어떤 경우는 사용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어서 사용자가 배상 책임도 있고 보상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역시 중복해서 보상받을 수 없어요. 그게 산재법 87조는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이고요. 그리고 산재법 80조는 다른 배상과 보상 간의 관계, 이 법조항이 있는데 이거는 손익상계예요. 같은 사업자가 재해보상과 민사배상이 있다 했을 때 중복해서 보상받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책임이 면제된다. 그렇죠? 그게 바로 손해의 성질과 기간이 동일한 항목별로 손익상계라는 건데 그 근제보험에서만 산재 초과 손해가 산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배상 책임에서도 산재 처리가 되거나 작년 대법원 판례처럼 건강보험공단에서 재해보상을 받거나 요양급여를 받거나 어떤 재해보상과 민사배상 간에는 중복해서 보상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책임보험에서는 이 업무상재 산재 사고 피해자에 대해서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동차 보험에도 적용돼요. 알겠죠? 근데 중요한 이슈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수십 년 동안 피해자 과세상계한 후에 공단의 재해보상 그대로 빼라고 했는데 이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무에서도 엄청난 이슈예요. 쉽게 얘기하면 피해자가 더 받을 게 많다 이거예요. 피해자 과실분까지 공단에서 구상해 가지 말라. 결국은 피해자가 받을 재해보상 받고 나서 피해자 과실이 관여됐을 때 피해자 과실이 관여되면 그 부분은 공단에서 부담해줘야 되는 금액이다 이겁니다. 알겠죠? 자, 이 부분을 오늘 자세하게 제가 강의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이 책임근제보험은 자, 이 사례문제풀이 집하고 이거는 2020년도까지 출간을 했는데 사실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이후 추가를 안 했어요. 제가 2014년부터 만든 모의고사들을 그대로 수록을 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2020년 이후는
더 이상 출강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학습하시면 되고, 여기에 이 모의고사 문제들을 이 약술 120제 사례 문제풀이 노트에 문제하고 여러분들이 답안을 직접 작성하실 수 있도록 시험지처럼 노트를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약술 120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교재로 강의를 해 드릴 건데 양이 많죠?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하니까. 근데 이 내용이 이제 싹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급보험 계산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제 문제풀이 강의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답안들이 싹 바뀌어야 돼요. 그런 문제들을 대부분 출제했거든요. 저는 이게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해마다 출제를 했습니다. 시험은 아주 단순하게 출제가 된 거죠. 뭐 보험 상품 하나 만들어 놓고 계산하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은 그건 조금 그래서 책임근제보험 시험 문제들이 좀 쉬운 편이에요. 작년에 뭐 문제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사례 문제가 사실은 문제 난이도는 높지 않은데 근데 문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연습을 하셔야죠. 하시면 근데 이 제 사례 문제 풀이 집을 보면 그런 지금 말씀드렸던 이슈들이 있죠. 그렇게 재해보상도 되고 배상 책임도 있고 그런데 또 이게 또 제3자의 배상 책임일 수 있고 사용자 배상 책임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포괄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하나만 풀이하면 한 문제가 아니라 두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습하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시험이 그리 어려운 시험은 아니지만 실질 경쟁 3분의 1 정도 경쟁률에서 내가 합격을 왜 못합니까? 그러면 마음가짐만 제대로 잡으면 합격할 수 있어요. 지금 3개월 남은 시점에서 확실하신 분들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리고 확실하다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시험을 내가 치를 때, 좀 겸손하게 시험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최선을 다했을 때 결과물이 나오는 거지.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결과가 안 좋더라고요, 항상. 그렇죠? 짧은 시간이에요. 사실 3개월이 긴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상당히 짧은 시간입니다. 근데 이 시험은 비록 4과목이지만 3개월 동안 할 수 있어요. 다 돼요. 실제로 뭐 제가 지금 9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3, 4개월 준비하시고 합격하신 분도 봤고 그래서 아주 마지막이 남은 기간 동안에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강조해 드리고 그래서 이 사례 문제풀이 강의를 저는 좀 하드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좀 따라오시면 100% 따라온다고는 안 되더라도 따라만 오시면 충분히 이쪽은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시험에서 실제로 좀 쉽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동차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게 서두로 말씀드리고 바로 시작을 할게요. 먼저 오늘은 핵심 정리 먼저 하겠습니다. 자, 책임근제보험 핵심 정리 및 문제풀이반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핵심 정리. 여러분 좀 집중해 주세요. 아주 핵심적인 내용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자, 기초부터 시작합시다. 자, 보험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우리 책임보험은 제3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뭐 다른 보험과 다른 특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피보험자가 결국 배상 책임의 주체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가해자 내지 행위자. 그렇죠? 그래서 이 피해자가 있고 이 삼면 관계가 바로 책임보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보험사고 발생을 하게 되면 이 가해자 내지 행위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권 내지 보상 청구권이 있습니다. 무과실 책임주에 따라서 보상 책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보험사고 발생하면 이 둘 간의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렇죠?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가 되고 가해 내지 행위자는 채무자가 되죠. 자, 이 피보험자의 채무를 배상이 우리 회계에서 채무가 부채를 liability라고 하잖아요. 이 책임을 보험자에게 전가하는 거죠. 보험 계약으로. 그래서 위험 관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행위자 내지 가해자가
배상 책임에 직면하는 그 리스크를 보험에 전가하는 건데 손해배상 및 보상 채무가 발생한다 했을 때는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권이 생깁니다. 그렇죠? 상법상 보험 계약에 따라서 보상 책임이 있는 거예요. 보험자는. 그리고 피해자 역시 이 보험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 보험 관계, 삼면 관계에 들어가서 상법상 직접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죠. 대부분의 이 배상 책임 보험은 직접 청구해서 피해자에게 바로 다이렉트로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학습을 하실 때 첫 번째는 이 피해자와 가해자 내지 행위자 간의 법률상 책임을 먼저 검토해야 돼요. 이게 우선입니다. 이 법률상 책임이 검토가 되고 이 부분이 확실히 이해되면 이 보험 관계는 자동적으로 따라와요. 왜냐하면 책임보험은 상품이 워낙 많은데 그 상품별로 학습을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이 책임 법리에 따라서 싹 구분이 됩니다. 분류가 돼버려요. 그래서 쉽게 학습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법률상 책임을 이해하자면 우리 책임이라는 것이 과실책임주의와 무과실책임주의가 있습니다. 자, 과실책임주의도 분류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과실책임주의도 일반 불법행위 책임과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는데 일반 불법행위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는데 일반 불법행위는 민법 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죠. 자, 과실책임주의입니다. 이게 원칙인데 또 역시 이 불특정 일반 불법행위 책임은요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는 책임이에요. 그런데 채무 불이행 책임은 있어요. 이게 민법 390조. 이건 특별한 계약 관계에서의 책임인데 민법 390조 역시 고의 또는 과실을 책임 발생 요건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 책임 내지 채무 불이행 책임이라고 해요. 자, 이 차이는 뭡니까? 불특정 타인에게 끼치는 손해배상 책임이냐 아니면 특정 애초에 계약 관계예요. 서로 간에 계약이 돼 있어요. 근로계약 관계라든지 어떤 계약 관계에서 져야 될 책임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로 책임을 지는 사안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에 따라서 보험 상품이 갈립니다. 왜냐하면 불법행위로 다루는 책임보험에서는 계약상 책임은 타면책이에요. 계약상 책임을 다루는 책임보험에서는 불법행위 책임, 불특정 타인에 대한 책임은 타면책이에요. 다만 추가 특약으로 보험료 더 내고 가입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 이 불법행위 책임과 채무 불이행 책임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게 먼저예요. 일단 사례 문제가 나오면 그거부터 가릴 줄 알아야 돼요. 자, 근데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 입증 책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고의 또는 과실 책임주의인데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 불법행위 책임은 권리를 주장하는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어요. 즉 가해자 내지 행위자에게 있다. 입증을 못하면 책임을 지든지 안 지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입증 책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과실 책임주의뿐만 아니라 무과실 책임주의가 광범위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무과실 책임주의는 이 불법행위 책임에서 민법 750조 이하 불법행위 책임에서도 특수 불법행위 책임으로 무과실 책임주의가 있고요. 그 이외에는 다 특별법으로 무과실 책임주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민법의 특별법으로 별도로 무과실 책임주의를 만들고 그러면 이 무과실 책임주의가 있기 때문에 행위자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을 저지르지 않더라도 손해만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 자, 이런 무과실 책임주의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결국은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잠재적 가해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과실 책임주의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무과실 책임주의는 다의적음이라서 그 책임을 중간 책임주의가 있고 말 그대로 무과실 책임주의가 있고 보상 책임주의가 있습니다. 자, 중간 책임주의는 뭐냐면 입증 책임이 자, 이 불법행위 책임에 특수 불법행위 책임이 있어요. 민법 755조 이하. 자, 여기는 대부분이 중간 책임주의입니다. 공작물 책임, 사용자 책임, 동물 점유자 책임 자, 이런 것들은 중간 책임주의로 원래 불법행위 책임은 권리를 주장한 피해자에게 있는데 입증 책임이 전환이 돼요. 가해자 내지 행위자에게 입증 책임이 전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무과실 책임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 면책 항변이 인정이 되긴 하는데, 내가 고의 또는 과실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입증을 하면 되는데 그 입증 책임이 어렵다 그랬죠? 실질적으로 입증이 안 돼요. 사실상 무과실 책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됐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무과실 책임주의는 면책 항변 자체도 법에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자,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책임을 진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님을 입증하면 책임이 없다. 자, 이게 중간 책임주의인데 무과실 책임주의는 그것도 없어. 손해를 지면, 손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책임져야 된다. 공작물 책임 같은 경우는 공작물의 하자로 책임이 발생하면 무조건 책임을 져요. 점유자 같은 경우 면책 항변이 인정되지만 소유자는 면책 항변이 인정이 안 됩니다. 중간 책임주의, 무과실 책임주의까지는 배상 책임입니다. 즉 책임에 있어서는 무과실이고요. 손해론으로 들어가서는 피해자 과실 상계 하는 거예요.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상계를 한다. 그래서 책임에 있어서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은 다른 개념이에요. 책임에 있어서 과실은 책임론에서 일단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따지는 거고, 그 다음에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라는 거거든요. 손해론 들어갔을 때는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겁니다. 피해자 과실만. 그래서 여기까지는 배상 책임이에요. 피해자 과실상계를 한 금액이 인정이 되지만 보상 책임주의는 뭐냐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과실상계도 하지 않는다. 손해가 발생하면 애초에 정해진 대로 다 줘야 돼요. 그 피해자가 100% 과실이더라도 과실상계를 하지 않아요. 네, 이런 게 보상 책임주의입니다. 대표적인 게 산재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업무상 재해만 발생하면 본인 과실 100%더라도 보상을 해줘야 돼요. 법에 정해진 대로.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1단계 법률상 책임을 검토한 후에 그 다음에 2단계로 보험자 보상 책임을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책임보험은 딱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담보 위험이냐, 면책 손해냐. 담보 위험이라는 건 뭐냐면 담보하는 사고냐, 사고. 우리는 보험 기간 중에 보험 사고가 발생해 보험자 보상 책임이 있죠. 그 사고가 우리 국문약관은 다 열거 책임주의라 가지고 정해진 사고가 발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사고를 요건을 해요. 자동차 사고 아니면 담보 안 해줘요. 화재 배상 책임 보험이다? 그럼 일단 화재로 인한 배상 책임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배상 책임 보험 상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 영문약관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영문약관은 그냥 전위험 담보예요. 담보 위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담보 위험이 전 위험 담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문약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영문 CGL 하나만 있는 거예요. 무슨 사고 발생하더라도 책임져요. 다만 특별하게 면책 사안을 명시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국문약관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문약관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영문약관은 의무보험도 없어요. 다 돼요. 다 돼. 다 돼. 근데 우리는 국문약관이 주다 보니까 국문약관은 자, 그러면 배상 책임을 질 만한 사고의 유형이 너무 많겠죠. 한도 끝도 없어요. 그게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계속 만들어진다. 근데 그게 좀 이 법리를 이해하게 되면 그냥 구분을 해줘요. 어떤 시설로 인한 책임은 그냥 시설 소유 관리자 특약으로 끝내자. 그런데 이 시설이 뭐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런 시설은 좀 국회의원들이 특별하게 무과실 책임주의를 지우든지 아니면 보험을 가입을 강제하든지 하기 위해서 특별한 시설 같은 경우 특별법을 만들어버려요. 뭐 특수건물, 다중이업소, 그리고 재난배치 이런 것들은 그냥 특별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지만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 구분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면책 손해죠. 자, 우리 배상책임보험의 표준약관이 영업배상책임보험입니다. 영업배상책임. 그 중에 대표 선수가 시설소유관리자 특약인데, 보통 약관에는 담보위험 면책손해가 있긴 한데, 면책손해가 공통면책사항이 있는데, 그 특약에 담보하는 사고와 면책손해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약에는 딱 이 두 가지 조항밖에 없습니다. 담보위험, 면책손해. 이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동차 보험은 좀 복잡하죠, 여기서. 자동차 보험은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약관을 더 세분하게 만든 것 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급보험금 산정하는 겁니다. 보험금 산정인데 보험금 산정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자, 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금하고 그리고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비용 손해입니다. 자, 법률상 손해배상금이라는 거는, 자, 이 법률상 손해배상금이라는 것은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지게 되는 배상 책임, 그렇죠? 법률상 손해배상금, 그래서 자세히 할게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은 결국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갑니까? 직접 청구해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이렇게 배상 책임이 발생하니까 보험회사에 보상 청구를 하는 건데 이 관계를 거치지 말고 상법에 직접 청구권을 둬서 직접 청구권이 보험금 청구권에 더 직접적, 배타적, 강행적 권리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피해자는 직접 하지. 뭐로 이렇게 가겠어요? 복잡하게. 그렇죠. 그래서 이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피해자에게 전국적으로 가는 거고 피보험자 비용 손해는요? 누구에게 발생한 거예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협력하기 위해서. 자, 이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이 피해자에 대해서 피보험자와 보험자는 같은 편이죠? 한 편이죠? 그러면 이 피해자에 대해서 이 행위자 내지 가해자에게가 보험자와 같은 편이니까 보험자를 위해서 협력을 좀 해줘야 돼. 하지 않으면 좀 일 처리가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의 합의 시까지 협력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보상 한도와 별개로 전액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협력하는 비용을 우리 보통 약관에 손해방지 비용, 권리보전 비용, 협조 비용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례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비용 손해가 나왔어요. 비용 손해 명칭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러나 저러나 보험회사가 보험회사 직원이, 보상 직원이 일하는데 협력한 비용은 다 전액 줘요. 근데 이게 합의가 안 됐어.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못했어요. 소송으로 가겠죠. 이때는 소송 비용은 한도 내에서 줘요. 이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비용 손해에 합산한 금액을 한도 내에서 줍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소송 비용까지 다 전액 주게 되면 보험회사 직원한테 협조를 줄 필요가 없죠. 보험 가입했는데 소송 가. 신경을 안 써버리겠죠. 그렇죠? 그럼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소송을 갑니까? 대부분 보험사 보상 직원이 처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송 시 방어 비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송 비용과 공탁 보증 보험료. 자, 이 법원에 피해자가 소송을 가게 되면 피해자는 그 피고에게, 원고는 피고에게 가압류나 가집행을 할 수 있어요. 재산에 대해서. 그러면 이 가압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공탁을 걸어야 됩니다. 공탁금을 넣어야 돼요. 근데 공탁금은 주는 게 아니라 배상 책임 보험에는 공탁 보증 보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보증 보험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탁 보증 보험료는 소송을 갔을 때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 비용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한도 내서 준다. 우리 근제보험 사배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통 약관과 똑같이 쓰는 사배책이 있고 어떤 경우는 협력비용, 방어비용 이렇게만 있는 약관도 있고 어떤 경우는 비례보상하는 약관도 있어요. 보상 한도액보다 손해배상금이 더 큰 경우 그 비례보상한다는 약관이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보험회사에 협력하는 비용은 전에 보험회사 보상직원 일할 때 협력하는 비용 전 소송 비용은 한도 내서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지급보험금은 자 손해배상금에서 책임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부담금을 공제를 합니다. 이거는 이해하시면 간단해요. 자기부담금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여러분들 1차에서 학습을 하셨죠? 디덕터블은 소손해면책이에요. 소액 손해는 자가부담하는 거죠. 자기. 그래서 보험이라는 것은 이 손해 심도가 큰 손해를 보험에 전가하는 거죠. 소액 손해는 자기 부담을 하지 뭐하러 보험료를 많이 내요. 왜냐하면 보험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소액이거든요. 사건의 한 90%는 소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부담금을 많이 설정하면 보험료가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기부담금은 손해배상금에서만 빼지 나한테 발생한 비용 손해에서 빼는 게 아니에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거 합산해가지고 빼면 틀리는 거예요. 지급보험 계산에서 소손해 면책이니까 소손해
소손해. 그렇죠? 손해 배상금에서는 뺀다. 그리고 보상 한도 내에서 준다. 근데 영문약관은 여기에 보상 한도에서 디덕터블이 또 들어가요. 영문약관은 보상 한도액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예. 이게 공식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가장 기초적인데 실제 이렇게 시험이 나옵니다. 보험성 책임, 보험자 담보 위험인지 면책 손해인지, 그리고 지급보험 산정하고, 이거 간단한 산수에서 틀려요, 또. 비용 손해라든지, 자기부담금 공제하고 이런 것도 빼고, 아깝게 자기부담금 놓쳤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게 시험이 그렇게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걸 시험 문제를 내는데 틀린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인데 먼저 정리를 했습니다. 자, 다음. 자, 우리 책임근제보험 사례 문제 풀이 지급보험 산정 간단하게 먼저 좀 보고 갈게요. 자, 피보험자 범위성 책임이 있고 그래서 보험사 보상 책임이 있다 하면 지급보험 산정을 해야 되겠죠. 지급보험 산정이 책임보험과 근제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보험부터 보면 자, 먼저 손해배상금 산정해야 되겠죠. 자, 손해배상금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가 있어요. 적극적 손해는 내 수중에서 직접 돈이 나갔거나 나갈 돈, 그렇죠?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비는 현재 이미 발생한 기발생 치료비가 있고 향후에 발생할 치료비가 있겠죠. 그 다음에 보조급이 역시 기발생이 있고 향후에 보조급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개업인 인건비입니다. 역시 기발생, 기왕개업이라고 해요. 그리고 향후 개업이 있고, 그 다음에 장례비, 됐죠? 그 다음에 소극적 손해는 내 수중에서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득할 수익이 이 사고로 인해서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소극적 손해는 일실수익이면 내 소득이 소득을 잃는 거죠. 그렇죠? 일실수익. 근데 치료 기간 일실수익을 휴업손해라고 하고 치료 종료로 일실수익을 상실수익액이라고 합니다. 치료기간 일실수익은 입원기간 휴업손해 100%, 그리고 상실수익액은 노동력 상실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상실수익액입니다. 그리고 일실퇴직금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정규직 근로자라든지 1년 이상 근로를 하는 경우 그 퇴직금이 예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 중간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실퇴직금이 있는 겁니다. 이건 꼭 사망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퇴사를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후유장애가 있더라도 후유장애일만큼 일실수익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일실퇴직금이고, 그리고 정신적 손해 위자료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책임 제한인데, 자, 이건 손해액이고, 앞에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이건 손해액입니다. 손해액을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그랬죠? 여기에 책임 제한이 따릅니다. 가해자 내지 행위자가 다 주는 게 아니라, 먼저 첫 번째는 기왕증 상계죠. 이 사고 기여도만큼 가해자는 책임이 있죠. 가해자 내지 행위자. 기왕증, 애초에 체질적 소인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한꺼번에 사고 났다고 해서 배상을 할 수 없죠. 그래서 기왕증 상계 항상 우선이고, 그 다음에 손익상계를 합니다. 원래는 과실상계를 먼저 한다고 그랬어요. 손해에서 과실상계를 먼저 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여기서 손해 성질과 기왕이 동일한 항목별로 공제를 하는 거예요. 손익상계하고 과실상계합니다. 손익상계하고 과실상계. 이게 바뀐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본 이론 강의 때는 학습 안 했어요. 근데 대부분 판례가 딱 한 달 전에 나왔는데, 그렇죠. 방법이 없죠. 그리고 이거는 실무에서 실무하실 때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죠. 책임보험이. 모든 책임보험에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전원일치 판결로 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핫 이슈죠. 그 다음에 과실상계를 합니다. 이거 뒤에서 자세히 또 설명드릴 거예요. 자, 대법원 2021-241618 전원 합의체 2022년 3월 24일 딱 한 달 전에 판결이 났어요. 자, 이거는 결국 뭡니까? 이 구상금입니다. 제3자에 대한 구상권에서 이 사건은 사용자와 제3자가 공불사고입니다. 그 책임이 제3자는 70%고 사용자는 30%인데 여기 피해자 과실 15%가 있어요. 피해자 과실 15% 뺀 85% 중에 7대 3인 거예요. 이랬을 때 피해자 원래대로 먼저 피해자 과실 상계한 다음에 재해보상금 다 빼버리면 산재보험금에서 피해자 과실분까지 다 공단에서 구상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책임보험 원리는 맞아요. 왜냐하면 산재보험료는 다
사업주가 내니까. 근데 단순한 책임보험이 아니다. 산재보험은 책임보험이 아니다. 단순한 책임보험이 아니다. 내가 보험료 다 냈으니까 내가 다 돌려받아야지 이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회보장제도다. 그래서 피해자의 과실분은 어떻게 되냐. 원래대로 과실상계와 손실상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자, 과실상계한 건 손해배상금이죠. 과실상계한 금액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사는 이제 유족급여입니다. 상시수익, 일시수익과 유족급여. 그러면 그 유족급여를 구상한다 했을 때 이미 손해배상금에서 과실상계를 했어요. 피해자 과실분을. 유족급여 중에 피해자 과실분을 뺀 부분을 상계해야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과실상계 후 손익상계 한 경우에 그 재해보상금도 피해자 과실분을 뺀 금액을 빼라 이거예요. 그럼 그게 결론적으로 손익상계 후 과실상계가 똑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과실상계 후 손익상계 후 과실상계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계산해 보시면 딱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피해자 과실분까지, 그래서 이 피해자 과실 15%잖아요. 근데 유족급여가 예를 들어서 2억이에요. 제3자한테 구상권 행사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손해배상금은 피해자 과실분 뺐죠. 거기서 유족급여 2억 원 중에 피해자 과실 빼라. 그 부분을 구상해. 그러면 피해자 과실분은 피해자가 제3자한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휴업급여에서 원래는 대부분이 보면 휴업급여가 안 나와요. 휴업손해가 안 나와요. 민사배상금에서. 왜냐하면 산재에서 70%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피해자 과실이 보통 30% 넘어가 버리니까 음수가 나오니까 제로가 나오죠?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일단 손해액에서 그대로 산재를 뺍니다. 그 다음에 피해자 과실상계를 하잖아요. 차액이 나와요. 왜냐하면 평균 임금의 실제 소득이 거의 같은데 똑같이 100만 원이라고 합시다. 산재 70% 받았죠. 일단 빼요. 그럼 30% 남았죠? 여기서 피해자 과실상계를 하다 보면 피해자 과실이 100%가 아닌 이상 차액이 나와요. 이젠 나온다니까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내용이고. 자, 이거는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인데 이 판례를 잘 보시면 제3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에도 적용돼요. 자, 정리할게 돼서. 자, 앞서 본 대로 피보험자 비용 손해도 계산해야 되고, 자, 보험회사 협력하는 비용은 전액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소송 비용은 한도내. 그리고 자기부담금은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한다 그랬죠? 그리고 보상 한도내에서 보상한다. 그래서 지급보험 산정하는 거고요. 근제보험은 보면, 자, 근제보험은 두 가지죠. 재해보상 책임, WC, Workmen's Compensation.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재해보상 책임. 자, 이 재해보상 책임은 치료기간은 요양보상, 휴업보상. 그렇죠? 그 다음에 치료 종교로 장애보상, 그리고 2년이 돼도 완치가 안 된다? 그럼 일시보상, 그리고 사망을 하면 유족보상, 장애비, 그리고 선언 같은 경우는 행방불명 보상도 있다. 있죠? 공통사항들 정리하고, WC 보험금을 먼저 산정합니다. 원래 민사에서는 그냥 보험이 아니라면 선언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배상금 보상과는 관계에서 민사배상을 먼저 받으면 재해보상 면하고, 재해보상 먼저 받으면 민사배상 일정 부분 면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근제보험은 선호가 확실합니다. 먼저 재해보상. 재해보상 받고 와라? 사별책에서 줄게. 약관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죠? 먼저 재해보상금 먼저 산정을 하고 그 다음 사용자 배상책임 이해보험금 산정을 하는데 자, 똑같아요. 민사 손해배상금 산정하는 식입니다. 그럼 손해배상금 해서 적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가 있어요. 자, 앞서 여기서 보면 이건 제3자에 대한 구상권입니다. 자, 피해자가 산재 업무상 재해를 입어서 산재 보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 가해자가 있는 거예요. 가해자는 손해배상 청구할 때 재해보상을 받은 이 뭐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애보상, 유족보상 이런 것 장애비가 민사 손해배상금과 사실 다 대응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중으로 받으면 손해보험의 이득금지 원칙에 맞지 않죠. 결국은 이득을 취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게 제3자더라도 어떻게 돼요? 이미 산재를 받았어.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할 때 공단에서 지금 이 판례처럼 구상권 행사잖아요. 제3자에 대해서. 원인자가 있으면 구상한다고. 원인자가 없이 피제 근로자 혼자 100% 자기 과실로 사고를 당했다면 다 해준다는 거예요. 즉 피해자 과실 부분은 다 사회보장제도니까 산재 처리해주는데 피해자 과실분 말고 제3자의 배상 책임 있잖아요. 이 부분 다 구상을 해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구상을 받게 되니까 산재 초과 손해만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 근제보험에서는 뭐냐면 이거는 사용자가, 동일한 사용자가 재해보상 책임, 업무상 재해를 입어서 재해보상 책임도 있고, 그리고 이 사용자가 또 과실이 있네요. 배상 책임도 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사용자는 산재 보험료 100% 내고 이 근제보험 사배책 보험료도 100% 냈어요. 그렇지만 이 산재보험 사회보험이라는 거지. 그래서 재해보상 받고 산재 초과손해 산정할 때 원래는 과실상계 후 손익상계 했어요. 어쨌든 사업주가 다 보험료 냈으니까 다 공단에서, 공단도 보험자잖아요. 그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선권을 대위 행사하니까 다 산재보험, 제3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할 수 있지는 않느냐 이거고, 이 부분은 어쨌든 사용자니까 자기의 책임을 이중으로 배상과 보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손익상계 하는데, 이거는 법조항이 달라요. 여기 산재법 87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이죠. 이건 산재법, 자, 이 대법원 판례에 판시했습니다. 산재법 80조 다른 배상과 보상 간의 관계에도 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렇게 이 대법원 판례 판시를 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건 뭐냐? 원래 과실상계 후 손익상계를 했었는데 손익상계 후 과실상계 해라. 그러니까 손해액에서 재해보상금을 빼라는 거예요.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손해액에서 빼고 그 나머지를 피해자 과실상계를 해라. 자, 뒤에서 그 내용을 다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사배책이든 또 제3자 가입한 배상책이든 어쨌든 민사배상금 산정할 때 재해보상금과 손익상계 할 때는 이제 순서가 바뀌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산재법 80조 다른 배상과 보상 간의 관계, 원래 책임 면제 조항이죠. 이게 이 조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피보험자 비용 손해 역시, 자, 이 사배책은 비례보상 약관도 있어요. 이 손해배상금보다 보상한도액이 낮은 경우는 이 비용 손해를 모두 다 뭐 협력 비용이든 소송 비용이든 비례보상한다. 이런 약관도 있는데 일부 약관이 있고, 이 표준 약관과 똑같은 약관도 있고, 그래서 시험에는 뭐 이 부분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이쪽에서 계산하는 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액, 산재 초과 손해를 산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일반적으로 자기 부담금을 잘 설정 안 합니다. 뭐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초과 손해다 보니까 자기 부담금을 잘 설정을 하지 않는데 설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보상 한도 내서 준다. 결국 책임보험과 똑같은 거예요. 자, 이 원리를 보면 산재 사고가 난 피해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산정하는 금액은 똑같아요. 그 법 조항이 적용되는 조항은 다르지만, 그런데 그 대법원 판례에서 법리는 똑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리는 똑같다. 네. 그래서 이 제 사례 문제 풀이 집을 보면 대부분 그런 문제입니다. 책임보험이나 책임보험만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업무상 재해가 관여된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 이게 이제 자동차 보험에도 적용됩니다. 자동차 보험 시간 때 학습하시도록 하고. 자, 그래서 지급보험 산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대법원 판례를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대법원 판례 여러분 보실 필요 없어요. 제가 이 표로 싹 정리해 놨습니다. 일단 설명부터 할게요. 핵심적인 내용부터. 자, 판례 내용 그대로 제가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재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원인으로 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산재를 입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두 번째는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불사고로 산재를 입을 수 있어요. 이 대법원 판례는 이 사례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3자 개입 없이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불법행위. 사업주가 근제보험과 사배책이죠, 이게 결과적으로. 그렇죠?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공단이 보험급여를 한 다음에 산재보험법 87조 제1항에 따라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대위 행사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겠어요? 1번과 2번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대법원 판례는 2번이고요. 자, 재근로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이게 핵심이에요. 재근로자의 과실이 있을 때, 과실이 관여된 경우에 재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자, 손해액에서라고 돼 있어요. 손해배상금이 아니에요. 과실상계 먼저 하는 뜻이 아닙니다.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에 그 다음 과실상계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자, 이 공제라는 것은 손익상계로 생각하시면 돼요. 손해액에서 재해보상금을 빼니까 손해액, 재해보상금 추가되면 이익이 발생하죠. 손익, 그렇죠? 근데 원래는 손해배상금에서 재해보상금을 뺐어요. 근데 손해액에서 재해보상금을 뺍니다. 그래서 공제 후 과실상계로 해야 된다. 그리고 공단은 제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하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해서 보험급여 중에 제3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제3자의 책임에 해당되는 금액, 즉 보험급여 중에서 제 근로자의 과실 상당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한다. 원래는 과실상계 후 손해배상액, 과실상계 손해배상액이라는 건 뭡니까? 그 제3자가 책임져야 될 범주상 책임액이 되겠죠. 여기에서 재해보상을 그대로 다 뺐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이 재해보상금에서도 피해자 과실분은 이거는 공단에서 책임져줘라.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제3자에게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피해자 과실분을 제외한 금액에 한정된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작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요양급여 제3자의 구상권 행사했을 때 피해자 과실분은 빼고 해라. 이렇게 공제 후 과실상계로 바뀐 겁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의 법리는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불법행위자인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로부터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로부터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산재보험법 보험급여 상당 금품을 받거나 또 제3자로부터 보험급여 상당 손해액을 받음으로써 즉 사업주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사업주가 책임져야 될 배상에게도 적용이 된다 이거죠. 공단이 보험급여 지급 의무를 면하게 되는 이게 바로 산재법 80조입니다. 산재법 80조. 산재법 80조가 다른 배상과 보상권의 관계죠. 즉 손익상계, 그렇죠? 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결국은 이러나 저러나 민사 손해배상금에서는 피해자 과실분, 피해자 과실상계 먼저 하지 말고 재해보상금 먼저 빼고 피해자 과실분은 별도로 산정해라. 그래서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이때 공단이 보험급여 지급 의무를 면하는 범위는 사업주나 제3자의 행위를 원인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금액, 그렇죠? 즉 보험급여 중 사업주나 제3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한정하고 나머지 부분인 보험급여 중 제 근로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은 여전히 공단이 부담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법조항. 그래서 따라서 사업주나 제3자의 손해배상 후에 제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공단이 산재보험 제84조에 따라 제 근로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도 보험급여 중 사업주나 제3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 피해자 과실분은 해당이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뭐 이해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법조항이. 위에 있는 거 반복하는 거.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판례를 그대로 있는 대로 그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표로. 자, 이 표 딱 여러분들이 뭐 사진 찍어서 학습하시면 돼요. 제가 정리해놨어요. 판례 볼 필요 없습니다. 판례 내용이 뭐냐면 책임 비율이 피해자 과실이 15%예요. 그리고 공불사고라 그랬죠? 과실이 즉 사업주와 제3자의 과실이 85%입니다. 근데 이 제3자의 책임이 70%고요. 사업주가 30%. 이런 사고예요. 여기에서 산재보험급여가 요양급여가 706만 5,250원이 지급됐고 장의비가 1,453만 1,690원 이쪽 급여가 1억 9,989만 5,332원이 산재보험급여로 지급이 됐어요. 자, 원인자가 있는 제3자가 있는 사고죠. 공단의 구상권 행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손해액은 피해자 과실이 15%라 그랬죠. 손해액은 자, 요양급여는 치료비는 똑같아요.
그래서 치료비는 전액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현재에서. 장의비가, 장례비가 500이죠. 민사는. 그리고 일시수입이 4억 2,936만 7,177원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재해보상금이, 자, 손해성질과 기간이 동일한 항목별로 손해상계하는데, 재해보상금이 이 민사 손해배상금 여기 과시상계한 금액입니다. 이 과시상계한 금액보다 크면은 과시상계 후 손익상계를 하든 손익상계 후 과시상계를 하든 결론은 똑같아져요. 자, 뒤에서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손해액은 이렇지만 손해배상금은 뭐예요? 피해자 과시를 빼야 되겠죠. 그래서 15%를 뺀 치료비는 5,462원이고 장례비는 425만 원이고 일시수입은 36,496만 2,100원입니다. 됐죠? 이게 손해 내역입니다. 자, 여기서 손해의 성질과 기간이 동일한 항목별로 손익상계한다 그랬죠. 자, 치료비부터 볼게요. 치료비 보면, 자, 어쨌든 이건 공단의 구상 금액부터 먼저 볼게요. 판례 내용대로. 자, 공단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그 제3자 손해배상 책임 범위죠. 그렇죠? 제3자 손해배상 책임이 5,462원이잖아요. 여기서, 자, 이 사업주의 책임은 구상을 행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제3자 책임만큼 구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사업주 책임은 빼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손해배상금의 사업주 책임 뺀 금액 420만 3,823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원심이 이렇게 판결이 됐고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서 바뀐 방식으로 하더라도 똑같아요. 결론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피해자 손해 범위 내에서니까. 그리고 사업주의 책임은 구상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뭐 산식이 똑같아요. 똑같다고. 뒤에서 볼게요. 장례비도 마찬가지로 425만 원인데 여기에서 사업주 책임액은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상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런 똑같다고요. 결론적으로. 자, 그래서 공단의 손해배상 청구권 대위 범위는 제3자의 재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 채무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급여가 재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동일한 성질에 해당되는 손해배상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과시상계의 공제 방식이나 공제의 과시상계 방식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없어요. 결론적으로 그렇다고요. 자, 그런데 일시수익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유족급여가 실제 민사 손해배상보다 작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피해자 입장에서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할 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없어요. 없으니까 따질 것도 없어. 왜냐하면 공단의 구상권 범위를 제한하는 건 피해자의 과시 청구할 범위를 남겨둔다는 건데 남길 게 없다면 결론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수익 같은 경우는 다르다는 거죠. 자, 이 공단의 이 계산식은 대부분 판례 계산식 여러분 좀 헷갈릴 거예요. 그냥 이 식만 보면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는데 요거를 우리가 민사 손해배상금 산정할 때 그 식으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이해가 돼요. 공단의 판례를 보시면 대부분 판례 보시면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자, 결론적으로 일시 수입에서 공단의 구상 금액은 얼마가 되느냐 이겁니다. 이 판례는 여기서 자, 이 공단의 유족급여가 1억 9,900만 원 정도 나갔는데 자, 이걸 이제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겠다 이거죠. 근데 원심 판결을 보면 1억 9,989만 5,332원에서 자, 이 민사 손해배상금에서 사업주 과실분을 뺀 금액은 결국 40만 6,702원이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종래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바꿨는데 내용을 보면 자, 1억 9,989만 5,332원에서 자, 여기서 이 금액을 다 구상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피해자 과실분이 있지 않느냐? 피해자 과실분을 빼라. 1 과실이 15%죠. 쉽게 얘기하면 과실상계처럼. 그렇죠. 이 금액에서 여기 민사 손해배상금의 사업주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면 차이가 나옵니다. 얼마가 나옵니까? 피해자 과실분만큼
공단에서 원래 이걸 다 구상을 했는데 피해자 과실분만큼 줄어들어요. 보시면 차액이 3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대운 판례 보면 이게, 무슨 식이지?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럴 거예요. 그렇죠?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고요. 이걸 제가 풀어서 정리해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재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소극적 손해 일시수익 상당 손해배상액 3억 6,496만 2,100원은 같은 성질로 공단이 지급한 유족급여 1억 9,989만 5,332원보다 크죠. 그러니까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할 금액이 좀 있어요. 그죠? 자, 이런 경우에는 과시상계의 공제 방식과 공제후 과시상계 방식 중 어느 것을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공단의 손해배상 청구권 대위 범위가 달라집니다. 자, 이걸 제가 해드릴 거예요. 대법원 판례는 이것만 있어요. 그래서 이 대법원 판례를 보면 뭐 잘 아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시겠지만, 자, 이게 그러면 실제 우리가 시험 준비하고 실무에서 적용할 때, 자, 지급보험 계산, 손해배상금 계산, 차액 계산 어떻게 하느냐 정리해 볼게요. 자, 치료비 같은 경우 원래 과시상계, 손익상계였죠? 자, 그러면 원래 손해액에서 과시상계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금액이 나와요. 여기서 손익상계 한다 그랬죠? 그러면 음수가 나오니까 제로가 됐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손익상계하고 과시상계 해보면 애초에 재해보상에서 받은 금액이 더 많다 보니까 그냥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더 이상 피해자 입장에 추가 청구할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결론이 똑같단 말이죠.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과시상계한 금액, 자, 500만 원 곱하기 1-15%에서 손익상계하면 역시 또 음수가 됐었어요. 근데 손익상계 먼저 해봅시다. 여기서 음수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차이가 없어요. 여기 볼게요. 이거는 재해보상보다 민사손해배상이 많다. 피해자 입장에서 먼저 과시상계 하기 전에 빼고 과시상계 한다면 추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먼저 과시상계를 하면 4억 2,936만 7,177원에서 피해자 과시 1-50% 하면 3억 6,496만 2,100. 그렇죠? 여기서 손익상계를 해봅시다. 자, 유족급여를 원래 그대로 다 뺐죠? 그러면 이만큼 나오죠? 이게 민사손해배상금이에요. 근데 여기는 유족급여에서 피해자 과실을 다 포함해서 빼버렸어요. 피해자가 좀 덜 받게 돼요. 근데 이게 원심이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먼저 손익상계 먼저 해라. 그러면 이 손해액에서 유족급여를 먼저 빼요. 그러면 2억 2,9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여기서 과시상계를 하면 1-50% 하면 1억 9,500. 자, 차이를 잘 보세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3천만 원 차이 나죠. 요 차이가 결국은 누구한테 간 거예요? 피해자 과실분을 공단이 구상을 못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게 앞으로 이제 모든 민사 손해배상 손익상계 할 때 이렇게 하는데 대표적인 게 휴업손에서 이런 차이가 나와요. 휴업손에 원래 많은 과실이 있다 보니까 음수가 됐는데 일단 휴업손해는 산재선 70% 나오다 보니까 반드시 민사 손해배상이 더 크게 됩니다. 뺀 다음에 나머지에서 과시상계 하다 보니까 차익이 나와요, 이제는. 장애보상이나 유족급여 같은 경우는 나이가 젊고 이런 경우는 차익이 더 나오고 나이가 많으면 더 차익이 나오고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휴업손해 같은 경우 기간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원래 대부분 음수였는데 양수가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란 내용은 그 판례에 없어요. 판례에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판례 보면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자, 우리는 뭘 학습하면 되는 거예요? 판례가 아니라 그건 공단의 구상금이고 반대로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하는 금액, 차액을 학습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작년에 2번 문제로 단순 지급보험 계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문제가 시험에 출제됐죠. 그렇게 시험을 냈어요. 그 해에 그 바뀐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 계산하라는 단순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올해 나올 거예요.
3회 출제됩니다. 만약에 출제자가 이 부분을 안 내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작년엔 그렇게 내고 너무나 큰 이슈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동안 제가 기출했던 문제들 유형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단순하게 그냥 한 보험금 산정하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재해보상과 민사배상에서 근제보험 사배척 책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때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제3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따른 배상 책임 보험이 관여되는 경우. 그 뒤에서 정리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산재로 입원했다 병원에서 의료사고 발생했다. 의사배상 책임보험에서 책임보험을 산정할 때, 그렇죠? 공불사고죠? 그런 경우 책임보험 산정할 때 산재보상 받고, 산재에서는 애초에 병원에서 업무상 재해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수술이 잘못됐다. 이거 자체가 업무상 재해예요. 산재에서 다 받아요. 그 다음에 민사 손해배상금 산정할 때 산재 초과 손해 산정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문제를 이 판례를 적용한다면 그렇게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동안 제가 출제했던 유형대로 그런 식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공단의 구상권 행사 정리했고, 마지막으로 첫 시간 마지막으로 자, 배상책임보험, 근제보험, 자동차보험에서 신체배상, 대인이죠. 담보범위, 보험 종목 먼저 정리, 여기까지만 먼저 해볼게요. 자, 이거 기본이론 때 항상 하던 건데, 자, 이런 원을 보면, 자, 우리 책임보험 있잖아요. 책임보험은 근제보험이죠.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임의보험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이 동일한 피보험자가 가입했을 때입니다. 주의하셔야 되고. 자, 자동차보험 생각하시면 돼요. 기업피보험자가 대인 원을 가입하고, 그거 가지고 모자라니까 의무보험만 가지고 안 되니까 임의보험으로 대인배상 2를 가입하죠. 우리 책임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보험이 있고 임의보험이 있다. 의무보험은 특별법에 따라서 보험 가입이 강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무과실 책임지고 자배법은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죠. 그리고 재해보상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 피해자가. 자, 그런 경우에 재해보상이 있다. 자, 이 그림에서 이거 하나로 다 끝납니다. 사실 우리 책임보험 이걸로 정리가 되는데, 자, 지금같이 이렇게 색깔이 다른 경우는 재해보상에 가입한, 산재보험 가입한 그 피보험자와 그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다른 경우. 그렇죠? 그리고 같은 경우는 어떤 걸까요? 만약에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근제보험 사배책을 가입했다. 거기는 의무보험은 없겠죠. 이게 일종의 의무보험이니까. 그런 경우는 요 둘 간의 관계고, 그렇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겹친 부분은 뭘 얘기하느냐면 중복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산정을 할 때, 지급보험 산정할 때 재해보상 초과손해 산정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자동차보험도 생각하더라도 이 가해자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다 손익상계 대상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되겠어요? 산재에서 보상이 되겠어요? 중복되는 부분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는 거예요. 왜냐? 원인자가 있는 거잖아요. 이 파란 원이 없다면 그냥 업무상 재해만 있다면 이걸로 끝나지만 원인자가 있어요. 이 산재 사고의 피해자를 만든 원인자가 있어요. 그러면 공단은 최후의 보루예요. 보상이라는 거. 재보상은. 이것도 저것도 없는 사람 사회보장제도로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근데 가해자가 있어. 가해자의 책임 면제하면 안 되잖아요. 다 구상을 해가죠. 최종적으로는 공단에서는 요것만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제3자예요. 근데 자동차보험에서도 예를 들어서 본인 자동차를 근로자를 사용하든 어쨌든 업무상 사용을 하다가 근로자가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피용자 재해 면책, 동료 재해 면책으로 본인이 가입한 보험이기 때문에 면책이 되기도 하지만 이게 이 차가 알고 봤더니 빌린 차다. 김영 피보험자 따로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 보험 특이한 구조죠. 피보험자가 여럿이에요. 그러면 그 빌린 자가 사용자인 경우는 이거는 그 보험이 거기에 내가 승낙 피보험자로 내 보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산재보험도 가입했고 자동차 배상책임보험도 가입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명피보험자 빌려준 자는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근로자와 이쪽 근로자와. 그럼 이 사람은 제3자가 되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이 그래서 책임보험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경우는 보험이 따로따로 있어요. 그러면 그 원래 기명피보험자는 제3자예요. 제3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내 차다. 내 차라면 여기서 산재 초과 손해만 더 보상이 될 거예요. 내 차라면. 대인배상 원은 의무보험이니까 그리고 여기 산재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 보험은 대인배상 2에만 면책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애초에 면책 조항이 되다 보니까 산재로 갑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 차가 빌린 차다. 그러니까 피보험자 개별 적용에 따라서 누군가 하나 관계가 없는 자가 있다. 그럼 이 부분이 손익상계 대상이 돼서 자동차 보험 보상이 돼요. 자동차 보험이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자동차 보험도 다 여기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동차 보험이 제일 복잡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책임보험. 다른 책임보험은 너무나 단순한 거고. 알겠습니까? 근데 자동차 보험은 단일 상품이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학습하시길 또 좋아하는데 책임보험은 자 보시면 상품이 너무 많아요. 자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일반 배상책임보험 사업 방법서에 따른 책임보험 약관이 있는데 국문 배상책임보험 약관은 자 임의보험은 우리가 학습하실 것은 영업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도 시설소유 특약, 도급자 특약, 뭐 학교 경영자, 건설기업자 특약 뭐 이런 것들, 뭐 차량 정비업자, 주차장 이런 것 대부분 보건자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임상시험 피해 보상 보험 같은 경우 의무보험화됐고 영문 여권을 판매합니다. 생산물 배상 책임 1, 2가 있죠. 그 다음에 의사 및 병원 배상 책임 보험 있고 그리고 요양보호사 배상 책임 보험 그리고 의무보험으로 의무보험이 정말 많죠. 자 가스 사고 배상 책임 보험, 특약부 화재, 다중협소 화재 배치, 재난 배치 이런 화재 관련된 세 가지 보험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선주 및 유도선 사업자, 낚시어 선업자 이 선주의 그 승객에 대한 배상 책임 좀 특이한 상품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업자 배치, 수련시설, 어린 놀이시설, 사회복지시설, 학원 및 교습소, 환경책임 다 시설에 따른 책임이에요. 앞서 책임 법리에서 불법행위 책임에서 공작물 책임, 시설을 매개로 하는 배상 책임, 불특정 타인에 대한 책임. 자, 이런 보험들은 불특정 타인에 대한 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그 공작물 책임, 시설을 이용한 업무 활동으로 인한 책임. 그렇죠? 자동차 보험도 똑같은 거죠. 자동차 보험도 책임 보험의 일종이라고 그랬어요. 자동차라는 시설, 자동차를 이용한 업무 활동, 사용 관리, 자동차 운행이죠. 그렇죠? 그 불법 행위 책임, 즉 불특정 타인에 대한 책임이 자동차 사고의 배상 책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특별법이 있는 거죠? 자배법. 여기도 다 특별법이 있는 거예요. 이게 특별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거고 승강기 야영장 추가됐고 그리고 맹견 책임 보험도 있죠.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동물로 인한 책임이 담보되지만 점유자 책임이 담보되지만 그 중에 맹견 사고가 있으니 맹견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 그러면 일배책 대부분 가입했어요. 맹견 책임보험 가입했어요. 이게 의무보험이 되고 임의보험이 되는 거예요. 앞선 이 그림 있죠? 여기처럼. 자, 그리고 영문약관이 있는데 영문약관은 간명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배상책임보험이 수도 없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열거책임주의이기 때문에. 자, 이 보험에서는 딱 보험사고가 정해져 있어요. 그 보험사고 발생하지 않으면 보상이 안 돼요. 근데 영문약관은 전위험 담보. 모든 사고가 다 담보됩니다. 모든 사고 보험 사고예요. 그래서 영문 CGL은 1, 2로 해서 손해사고 기준증권, 배상정보 기준증권 단순하게 이거 하나만 가입하면 다 돼요. 의무보험, 임의보험 따로 없어요. 하나만 끝나. 그렇죠? 그다음에 PL 보험은 있죠. 영문. 자, 영문 약관이라는 것은 재보험을 붙이기 위해서 영문 약관을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메디컬 멜프랙티스, 타인에게 신체상 손해배상. 그 중에 메디컬이니까 의사배상 책임, 영문약관이고. 그 다음에 No Fault Compensation은 자, 보상 책임 보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임상시험 피해 보상 보험이 의무화됐어요. 피해 보상입니다.
배상 및 보상인데 원래는 임상시험 배상책임보험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했다가 지금 의무보험화돼서 영문여건으로 판매해요. 요거는 제가 몇 년 전부터 가르쳐 드렸죠? 시험은 아직 안 나왔지만 임상시험 피해 보상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No fault compensation은 이게 유럽 같은 경우는 이 피해 보상 보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무보험으로. 특히나 유럽은 대부분이 의사배상 책임보험이 의무화돼서 재보상으로 가요. 그래서 피해 보상 보험으로 의무보험으로 의사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합니다. 환자 피해 보상 보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의료사고를 배상 책임의 개념을 보는 게 아니라 보상 책임의 개념을 본다. 뭐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발생할 수 있고, 그렇죠. 국가가 나몰라라 할 게 아니라 보상 책임을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의사배상책임보험은 아직까지 보상보험이 아니라 배상책임보험이고, 요 피해보상보험은 임상시험 피해보상보험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별도의 사업 방법서에 따른 책임보험 약관이 자동차보험, 그렇죠? 자동차보험. 이게 별종이에요, 별종. 그래서 특별하게 좀 이게 패키지 보험이다 보니까 자동차 보험은 이쪽은 좀 단순해요. 근데 이쪽은 좀 복잡합니다. 패키지 보험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이게 배상 책임만 담보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손해. 이게 자기 차, 자산, 자손, 자차.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순수 재물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대물이 있고 재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해 보험 있고, 그렇죠? 배상 책임 보험 있고. 그리고 별도의 약관을 마련했다. 왜냐하면 자동차 사고 다발하다 보니까 배상 책임의 축소판으로 약관에서 약관을 만들어서 빨리빨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 보상 기준을 마련했는데 이게 좀 피해자한테 유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치료비가 일단 지급 보증이 된다. 이쪽 배상 책임은 치료비 지급 보증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다 치료비 다 지불하고 나서 청구해야 돼요. 그래서 작년 문제가 그런 겁니다. 건강보험으로 다 처리하고 나서 공단 그리고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피해자 과실분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공단에서 구상권을 제한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동차 보험은 실제 민사 손해배상보다 좀 불리하게 돼 있는데 위자료도 상당히 낮고 그런데 가장 유리한 게 뭐냐면 치료비가 지불 보장이 되잖아요. 특히나 과실이 내가 상대방 과실이 단 1%라 있더라도 치료비는 다 지불 보장이 된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자동차 보험 시간에 할 텐데 내년에 경상 환자 같은 경우 무과실 책임주의가 아니라 과실 책임주의로 바뀌는데 그건 올해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자동차 시간에는 올해 시험 범위 개정된 부분 싹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도하게 치료비 부분이 피해자 과실분까지 다 보상이 되다 보니까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약관을 특별하게 만들어놔서 자동차 보험 약관을 별도의 사업 방법에 따라 만든 거고 그 다음 근제보험도 별종인 거죠. 근제보험도. 재해보상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쪽 책임보험과 다르게 재해보상과 민사배상.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별종이다. 그래서 이것도 뭐 국내 근로자, 선원 근로자, 해외 근로자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고 그리고 종합보험 사업 방법사에 따라 책임보험 약관은 종합보험인데 여기에 배상 책임보험도 같이 종합 판매 패키지로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패키지 인슈런스 사실 뭐 저같이 재물을 하는 경우는 화재보험 아니면 이겁니다. 패키지. 이것도 전위험 담보다 보니까 섹션 4로 나눠 있는데 종합보험이에요. 그 중에 섹션 4가 배상책임 영문 CGL입니다. 이거 1, 2가 있어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화재보험도 재물에 대한 보험도 있지만 배상책임도 있고 그래서 종합보험에 배상책임보험 상품을 팔고 있고 건설공사보험이나 조립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재물보험도 있고 배상책임도 있고 그 다음에 레저종합보험 이것도 마찬가지고 상해보험도 있고 배상책임도 있고 해외여행자보험도 마찬가지고요. 장기종합보험에서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이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죠. 이게 바로 개인배상책임보험이에요. 아주 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보험 상품이고 담보보험이 상당히 넓죠. 그래서 우리 책임보험 상품이 아무리 많아도 자, 이 그림을 잘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근로자 재보상보험 있고요. 그렇죠? 근로자 재보상 책임보험 및 시험보험은 어떻게 됩니까? 책임보험이 근로자 재보상보험이죠. 근로자 재보상보험은 이겁니다. 그렇죠? WC. 그 다음에 사용자 배상 책임. 같은 사업주가 이 배상 책임 가입한 경우 그
포괄해서 근로자 재보장 책임보험이죠. 됐죠? 네. 자, 이렇게 첫 시간은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했습니다.